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2차 보상법규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서 보상법규라는 과목의 공부 방법과 그리고 저의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OT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2차 보상법규라는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을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공부 방법을 연간 커리큘럼에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차 보상법규는요, 2차 세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과목입니다. 우리가 2차에서 실무, 이론, 법규 세 개의 과목을 시험 보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 실무하고 이론은 사실 독자적인 또는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라고 하는 과목은요, 실제로 하는 업무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실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안에 이론적 체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업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현업적인 노하우가 모여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이라는 과목은요, 물론 이론 자체가 이론이긴 하지만은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동산 학이나 경제학 이렇게 유관 학문 분야의 지식들이 모여져 있는 성격이라서 독자적인 이론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2차 보상법규는 행정법이라고 하는 법학이 들어간 과목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과목 중에서 가장 논리적인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법학은 기본적으로 논리학에 기반한 학문이기 때문에 행정법은 굉장히 논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과목의 성격이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좀 채점의 어떤 기준이 폭넓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입시를 볼 때 논술고사를 본다 그랬을 때 뭐 안락사를 찬성해야 되는가 반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락사를 찬성한다고 써도 괜찮고 반대한다고 써도 괜찮은데 다만 찬성하면 왜 찬성하는지 논거를 잘 쓰면 되는 거고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논거를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법학의 경우에는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의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2차 보상법규는 유일하게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논리적이다. 따라서 내용이 확실하다. 따라서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과목이에요. 정답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정확한 정답의 내용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의 비중이 매우 높은 과목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2차 보상법규는 가장 내용이 확실한 과목이지만 대신 확실하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어서 그 정해진 정답을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2차 보상법규는 공부의 양과 점수가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 과목이에요. 자, 실무나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를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한다고 해도 점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무, 이론은요, 둘 다 점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랬다가 이런 식으로 수험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점수가 반드시 올라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자, 2차 시험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법규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수험 연차, 즉 공부의 양과 점수가 비례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개인적인 운도 있다 보니까 어떤 해는 특별히 잘 나온 해도 있고 어떤 해는 조금 덜 나온 해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험생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험 기간과 점수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보상법규는 내용이 확실하지만 대신 외울 게 많기 때문에 그 암기를 얼마나 충실히 많이 해줬냐에 따라서, 즉 공부량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는 그러한 정직한 성격의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보상법규는 머리가 특별히 빼어나지 않아도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충분하게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2차 보상법규는 행정법이라고 하는 법학에 기초한 과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법학 전공자들이 수험생인 현실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처음엔 굉장히 헤매는 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법학 전공이기 때문에 법학적 기초가 없어요. 법학적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2차 행정법을 주관식으로 바로 공부를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1차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을 객관식의 시험으로 맛을 보고 2차로 넘어오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1차 객관식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수준과 2차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매우 격차가 크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2차 보상법규 공부를 시작할 때 굉장히 처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차 보상법규는요, 크게 행정법과 개별법 파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행정법은 말 그대로 행정법이고요. 개별법은 우리가 주로 다루는 법을 얘기하는데, 이 안에는 토지보상법,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법, 그리고 감정평가법, 이렇게 해서 3개의 법이 개별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행정법과 개별법, 이 3개의 개별법을 모두 다 합쳐서 그냥 개별법이라고 한다면은 공부의 양과 시험 범위는 행정법과 개별법이 반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예전에 수험생이었을 과거에는 행정법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행정법이 거의 한 7, 개별법이 3 또는 7대 3 또는 8대 2 정도의 비중이었는데, 그때는요, 제가 공부할 때는 개별법은 거의 잘 안 보는 분위기였었어요. 대부분 다 행정법 위주로 공부했었는데, 최근에는 개별법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최근에는 거의 반대 5대 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을 또 세분화해주면은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이 8대 1대 1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여기서 부동산공시법과 감정평가법도 시험에 꽤 자주 출제가 되긴 합니다만, 제가 왜 비중을 1 정도로 아주 조금만 주었냐면은, 우리 2차 문제에서는요, 부동산 공시법이나 감정평가법 자체의 개별법적인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문제의 틀은, 문제의 어떤 탈은 부동산 공시법이나 감정평가법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논점은 행정법 논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별법이라고 해서 그 개별법 고유의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그 비중은 토지보상법이 8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개별법 중에서는 토지보상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차 시험 문제에서는요, 행정법과 개별법이 5대 5라고 해서 행정법 50점, 개별법 50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법과 개별법이 결합되어서 문제가 나옵니다. 결합되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행정법과 개별법이 같이 섞여서 문제가 출제되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문제가 행정법 문제가 따로 있고 개별법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행정법 공부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비법학 전공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에 로스쿨이 생기기 이전에는요, 각 주요 대학에 법학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이 생기면서 주요 대학의 법학과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스쿨을 가지 않으면 법학과, 대학생 때 학부 전공으로 이 법학을 전공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물론 아직도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들에는 법학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로스쿨이 생기면서 웬만한 주요 법과 대학들은 다 법학과가 없어지고 로스쿨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법학 전공자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비법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행정법 공부가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 법학과가 있었던 시절에도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법대 안에서도 1학년 때가 아니라 2, 3학년, 제가 알기로는 3학년 때 수강하는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 대학생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행정법은 법과대 안에서도 3학년 때 수강하는 과목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도 알아야 되고요, 행정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법학의 기초로서 민법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 그냥 줄여서 사시라고 하죠.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는 행정법이 2차 과목에 있었어요. 행정법이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이 있는데, 1차 과목에 민법이 있고 당연히 2차에도 민법이 있었죠. 그런데 행정법은요, 2차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수험생이라고 해도 1차를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2차까지 가보지를 못한 경우에는 사실 이 행정법을 공부할 기회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법고시 장수생이라고 해도 사법고시는 워낙 1차가 어려운 시험이니까 막 1차만 막 4년, 5년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 행정법은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리고 사실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행정법이란 과목이 물론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분들은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 기초가 있다 보니까 이걸 베이스로 해서 행정법에서 좀 특유한 내용만 약간 추가해서 이거 베이스로 시험을 봐버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옛날에 사시가 어땠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거나 조금 더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원래 우리한텐 어떠한 기초 소양이 필요하다? 바로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헌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기초가 없이 바로 행정법을 공부해 버리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고1 수학이 안 되어 있는데 고2, 3 때 미분을 바로 공부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행정법을 객관식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바로 2차 주관식 시험으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1차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1차 민법 또는 감감법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어떤 그 공부의 난이도 또는 공부의 양하고 2차 주관식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의 난이도는요. 거의 최소 5배에서 10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의 양과 주관식을 보기 위한 공부의 양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독해와 장문의 난이도 차이라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어요. 자, 독해는요. 객관식의 공부 스타일이라 보시면 되고 장문은요. 주관식의 공부 스타일이라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객관식은요. 영어 문장이 주어져 있으면 너 이 문장을 해석해봐. 라고 하면요. 우리가 문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단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아 대충 그런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얼추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글 문장을 주면서 너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봐. 영어로 번역해봐. 라고 하면은 와 이거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대겠는 거예요. 왜? 장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법이라고 한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 이게 주관식인데 우리는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만나면서 이러한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써봐라고 하니까 답안지에다가 써봐라고 하니까 우리가 초반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보상법규를 시작하는데 분명히 내가 얘기 듣기로는 2차 보상법규가 그나마 제일 재밌다, 제일 확실하다, 제일 쉽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어려운 느낌을 받으면서 혼란스럽고 난처한지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학에 대한 기초 소양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이 추상적입니다. 행정법 강의를 맨 처음에 들으면요. 이제 법치 행정의 원리 얘기합니다. 법치 행정의 원리 얘기하고 또 만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저 독일 얘기를 많이 해. 우리 그 법학이 독일에서 왔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독일 유학파 출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독일의 무슨 판결 얘기하면서 계속 독일 얘기를 해. 나는 수업 들으면서 왜 자꾸 독일 얘기를 하지? 이러고 있거든요. 심지어 심하신 분들은 독일어를 막 얘기해. 독일어를. 이거를 독일어로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추상적이야. 법치 행정의 원리가 어떻다. 공법 관계가 어떻다. 법률 관계가 어떻다. 법적 효과가 어떻다. 얘기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와닿지가 않아요. 국가가 정부가 사인한테 어떻게 하는데 그때 법률 효과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행정법 교재를 보시면은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행정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조문은 없어요.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법조문은 없고 행정과 관련된 공법과 관련된 수백 개의 관련 법이 있는데 그 수백 개의 관련 법을 다 모아놓은 게 그냥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 교과서를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개별법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 시험과 관계없는 식품위생법, 건축법, 조세법 뭐 이거 말고도 수십 수백 개의 개별 법률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개별 법률들의 내용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모르는데 식품위생법상 뭐 영업정지 처분 나오면은 뭐 식품위생법에 영업정지가 있나 봐 하고 막 조세법에 뭐가 있나 봐, 뭐 과세 처분이 있나 봐. 잘 모르는데 자꾸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자꾸 여기에 대한 판례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별법을 잘 모르는데 판례들은 이러한 개별법에 기초한 판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잡다하고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기가 처음에 어려운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이유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보상법규는 암기의 분량이 많습니다. 그럼 대체 뭘 외워야 하길래 그렇게 암기가 많다고 하시는 건가요? 바로 이거예요. 조문, 학설, 판례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 학설, 판례를 거의 최대한 동일하게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암기 분량이 많은 거죠. 그러면 대체 몇 개 정도 되는데요. 각각 100단위가 넘어가요. 각각 100단위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조문 한 100개, 필수 조문만 뽑아도 조문만 100개, 학설도 100개 정도 나오겠죠? 학설도 한 100개, 판례는 한 2, 300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암기 분량이 굉장히 많아. 물론 100개, 뭐 2, 300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중에서 또 중요한 것만 또 엄선해서 그것들을 최대한 추려서 암기 분량은 줄여 드릴 텐데 어쨌거나 조문도 외워야 되고 학설도 외워야 되고 판례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암기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암기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1차 감감법과는 또 달라요. 자, 우리가 1차 감감법 공부하실 때는요. 어떤 거 외우셨죠? 막 우리 이런 경우에 뭐 30일 이내로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명 이상이 뭐 해야 된다. 또는 뭐 14일 이내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 또는 뭐 60%다. 또는 뭐 120%다.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숫자라든가 단어를 외우셨죠. 요 단어가 중요하대. 요 숫자가 중요하대. 이게 60%래. 이게 50%가 아니래.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상이래, 초과래. 이게 뭐 이상이냐, 아니면 5어 초과냐. 뭐 이런 것들을 외웠단 말입니다. 단편적인 지식들을 외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도 30일이래, 14일이래, 60%래. 이런 것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외우면 됐습니다. 그런데 2차 보상법규는요. 암기할 것이 이런 단편적인 지식의 쪼가리 또는 단어 또는 숫자 이게 아니라 덩어리 텍스트를 암기하셔야 돼요. 자, 덩어리 텍스트는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인데 저는 이것을 덩어리 텍스트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예를 들어서 처분 사유에 추가 변경이 되냐 안 되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처분 사유에 추가 변경이 되냐 안 되냐라는 논점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가 보통 얘를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는데 감정평가사 A한테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너 업무정지 6개월이야. 자, 이렇게 해서 국장이 감정평가사 A한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왜 6개월 처분을 했냐면은 자, 감정평가 관련 기준에 위반해서 평가했어. 너 그 밖에 요인 부동치 구할 때 우리 감칙이라든가 관련 법에 있는 내용을 위반해서 잘못 평가했어. 그래서 너 요것 때문에 6개월 업무정지 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 A씨가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겁니다. 불복을 하는데 자, 국장이 중간에 말을 바꿔. 자,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도 이건데 근데 한 가지 더 있었어. 내가 꼭 이것 때문에만 너한테 업무정지를 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네가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은 게 있더라. 네가 뒷돈 받은 게 있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너는 업무정지 6개월이야. 이런 식으로 당초에는 네가 감정평가 기준을 위반해서 평가를 잘못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 사유라고 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야, 너 근데 너 이거 말고도 수수료 외 금품을 받은 잘못도 있더라 라고 해서 처분 사유를 추가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논점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국장은 나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당초에 부과했던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느냐라는 논점에서 자, 답안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게 그냥 기본 흐름이에요. 어떤 논점이 나오든
법규는 기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가 문제의 소재예요. 자, 여기에 대한 표현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논점의 정리 또는 뭐 쟁점의 정리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표현은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의 소재라고 했다고 치고, 자, 여기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라고 적어줘야겠죠. 다음에 두 번째, 관련 학설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된다고 보는 긍정설이 있을 거고, 이러이러해서 된다고 본다는 긍정설, 그리고 이러이러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부정설. 자, 세 번째, 원래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엔 된다고 보는 뭐 절충설, 이런 식으로 관련 학설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판례가 있을 거예요. 자, 판례 적어주고요. 자, 그래서 대법원은 뭐 이래서 뭐 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라는 판례가 있을 거고,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나는 사안의 경우라고 해서 사안의 경우에는 국장이 이렇게 처분 사유에 추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사안의 해결 또는 사안의 검토를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어떤 논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논점에 대해서 답안을 쓰실 때 이 답안지, 이 네 개의 목차가 세트로 나와주셔야 돼요. 세트. 그래서 이거는 요것 따로 개별적으로 암기해주시는 게 아니라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적어봐 라고 하면은 이 텍스트의 덩어리가 그대로 와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암기된 내용이 그대로 덩어리째 와 주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지어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때마다 어떤 문장을 지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공부가 되어 있고 확립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정답이 있는 내용이야. 요건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최대한 정확히 암기해 주셔서 외우고 있다가 이거 써봐. 아, 이거 논점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네 라고 하면은 외웠던 걸 꺼내서 그대로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덩어리째, 텍스트를 덩어리째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감각법 때 외웠던 뭐 14일, 60%, 뭐 120%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텍스트의 덩어리를 외우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의 양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법은요, 예외적인 사항이 많아.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가 OX로 끝나질 않아요. 자, 이게 된다, 안 된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안 된다 이면은 이건 된대, 이건 안 된대 라고 외우면 되는데 법학이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판단해요? 개별 구체적으로. 이 말이 꼭 나와, 판례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충설이 꼭 있어. 절충설 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가 꼭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 1차 경제학이나 회계학은요, 되거나 안 되거나 어떠한 처리 방법이 허용되는 방법이 있거나 허용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경제학은요, 정답이 하나예요. 계산해보면 국민소득은 딱 하나의 숫자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균형 이자율도 딱 하나의 숫자로 나올 수밖에 없고, 초과 수요, 초과 공급도 딱 하나의 숫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법학이다 보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 또는 절충적인 관점이 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답이 이 마지막 결론이 항상 단순하게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사안의 해결에서 내가 이러한 학설과 판례를 토대로 해서 사안을 최대한 개별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강사분들이 너무 똑똑하신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법학 강사님들은 대부분 명문대 법대를 나오셨거나 사법고시라고 하는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똑똑하신 분들이 평생 법학을 공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관점, 이분들의 수준에서는 이 법학의 기초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헌법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쉬운 걸 몰라? 라고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일반인이에요. 대부분은 일반인이고 그리고 비법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애초에 높다 보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선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쉽게 설명하는데 그래도 일반인들의 비법학 전공자 수준에 비하면은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일반인의 수준에서 정말 법학을 난생 처음 본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해야지만 행정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행정법 공부를 해왔던 또 보상법규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 개인적인 경험담을 좀 짧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건 사실 아마도 이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체 당신은 어떻게 공부를 해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까?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진솔하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똑똑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 저는 정말로 제 머리가 똑똑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막 어디 막 유튜브에 자기 막 공부 방법 말씀하시고 어려운 시험 합격하시고 시험을 막 2개, 3개 합격하시고 막 어떤 시험을 1년 만에 합격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 저는요, 뭐 하나 외우려고 하면요, 수십 번 반복해야 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사로 앞에 서 있고 안경 쓰고 있고 평가사고 뭐 강의하고 하니까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솔직히 머리는 평범해요. 머리는 평범한데 제가 뭔가 하나를 외우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십 번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반복을 해요. 저는 그 반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간신히 하고요. 저는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요, 공부 외에 다른 건 다 포기해요. 뭐 연애, 운동, 알바, 저는 이런 거 다 포기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할 때도 머리 삭발하고 하고 있던 과외 다 그만두고 공부했어요. 왜? 저는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돼요. 저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다른 거 다 쳐내고 저의 모든 역량을 그냥 이 시험 공부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간신히 이거 하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당신은 똑똑하니까 이런 전제하에 듣지 말아주세요. 다 보시면요. 저는 원래 간평사보다 행정고시를 먼저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사실 뭘 잘 몰랐죠. 그러니까 뭐 직업도 잘 몰랐고 인생도 몰랐고 되게 철부지였죠. 왜냐면 뭐 고등학생 때 수능시험 봐서 대학 입학한 다음에 뭐 인생을 제가 배울 기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뭔가를 해야겠는데 워낙 학교가 뭐 사시, 행시, 외시, 뭐 CPA 이런 시험들을 워낙 많이 보는 분위기니까 나도 뭐 하나 봐야 되나 하다가 그냥 행정고시가 좀 멋있지 않나 싶어서 행정고시를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어. 5급 공무원이면 괜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잠깐 했어요. 그래서 잠깐 해서 사실 저는 행정고시 공부했다는 말을 했다고도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고시를 보다가 안 돼서 간평사로 옮기고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행정고시 하다가 잠깐 입문했다가 말았다. 그 정도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행정고시를 같은 과 친구랑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어차피 내가 시험 공부하는 시험이 행정고시고 여기에 행정법이 있으니까 법대에 행정법을 수강 신청해서 수강을 했어요. 그러면 겸사겸사 수강 신청해서 학점도 따고 시험 공부도 준비하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했다는 거죠. 근데 경작은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경작은 이미 수강을 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경작은 됐고 행정법만 이렇게 해서 법대에 가서 수강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민법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을 때예요. 민법을 전혀 안 봤던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맨 처음 본 거예요. 법학 자체를 맨 처음 본 겁니다. 민법도 안 보고. 그래서 정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법학책들이 지금처럼 한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명사는 대부분 다 한자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들어갔는데 이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자가 또 어려운 한자야. 못 보던 한자야. 그래갖고 옥편을 뒤지면서 종이로 된 옥편을 뒤지면서 이 기속행위 한자 찾는 것만 거의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한자가 어렵더라고. 그래갖고 진짜 한 페이지 읽는 게 몇 시간씩 걸렸습니다. 한자어가 너무 많아갖고 읽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내가 읽어도 이게 맞는 발음인가? 이게 맞는 단어인가? 그게 막 확신이 안 될 정도로 정말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갖고 어쨌거나 1학기 내내 열심히 했어요. 어쨌거나 뭐 학원 강의도 수강하고 학교 수업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했는데 고작 C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C도
저는 정말 잘 주신 것 같아요. 왜? 제가 쓴 답안지는 완전히 형편없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형편없어갖고 F를 받아야 될 답안지인데, 근데 제가 워낙 뭐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도 하고 막 수업 끝나고 질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하면서 얘가 참 열심히는 하는 애인데 참 되게 못하네. 그래서 아마 노력이 가상해서 C를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행정법을 C를 받았다. 근데 이게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한 학기 내내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전철 타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행정법 그 수험서 같은 걸 이렇게 서서 마치 고등학생처럼 전철 문에 이렇게 길에 서서 계속 행정법 책을 읽고 외우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래갖고 결국 C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19도 원래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뭐 공법 관계니 법률 효과니 막 이런 추상적인 소리만 가득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어쨌거나 근데 이것 때문에 행정법이 너무 어려워서 행정고시를 포기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다른 이유는 있는데 그거까지 말씀드릴 수는 좀 없고, 어쨌거나 이래저래 해서 행정고시는 그냥 공부를 접는 걸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친구는 조금 더 했는데 어쨌거나 그 친구는 조금 더 하다가 결국 그 친구도 행정고시를 접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약간 흘렀죠. 근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이 친구를 또 만난 거예요. 자, 이 친구 보니까 옆에 뭔 책이 있더라고요. 너 그거 뭐야? 물어봤더니 감정평가사 시험을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내가 감정평가사가 뭔데?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시험이래. 아, 그래? 그럼 나도 볼까? 얘가 하니까 그럼 나도 볼까? 해갖고 한 3일 고민했어요. 한 2, 3일. 한 2, 3일 고민하고서 저도 이제 이 친구 따라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 먼저 시작하고 제가 한 2, 3일 공부하고 아마 공부를 시작한 거는 한 2주 정도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먼저 이미 공부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2, 3일 공부하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가 아마 이 친구보다 한 2주 정도 공부를 이제 늦게 시작한 건데, 어쨌거나 이 친구랑 저랑 같이 19기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도 19기 동기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지방이라 지방지사에 있는데 이제 이 친구는 같이 19기가 되었다. 어쨌거나 이 친구랑 같이 간평사 보기 전에 그 전에 행정고시도 같이 했었다.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거나 행정고시는 이제 접었어요. 접고 이제 간평사 시험으로 시험을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간평사 시험을 이제 공부했는데 그럼 이제 간평사 시험에서 어떻게 공부했느냐? 2차에 행정법이 있으니까 이제 행정법 공부를 해야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수강하던 강사님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당연히 강의 안 하시죠. 워낙 옛날 얘기니까. 근데 그 당시에 강사님이 주신 문제집 자료가 있었어요. 이 자료가 뭐냐면은 뭐 A급 문제, 뭐 10문제, 그리고 뭐 B급 문제, 뭐 20문제, 뭐 C급 문제, 뭐 몇 문제, 뭐 D급 문제, 몇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누어서 주신 문제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시 답안을 책을 보고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하자승계 논점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A책, B책, C책, D책, E책, F책 이렇게 여러 권의 교재, 뭐 교수님 기본서, 뭐 어떤 강사 스터디 자료, 또 어떤 뭐 문제집, 뭐 사시 교재, 뭐 행시 교재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승계에 대한 여러 개의 교재를 펴놓고 여러 개의 텍스트들을 비교 분석한 다음에 내가 답안지에 적을 분량으로 실제 답안 분량으로 정리를 했어요. 하자승계가 나오면 요렇게 적어야지 라고 해서 실제 답안 분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자승계 논점에 대해서는 제가 6필로 실제 답안으로 정리한 요 분량만 반복해서 받고 그 이후에 강사님들이 주시는 그런 자료는 보지 않았어요. 왜? 텍스트가 섞이니까. 어차피 텍스트는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표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것만큼은 정확하게 암기하기 위해서 그냥 저는 하자승계, 제가 정리한 논점이면 저의 6필 답안으로 외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예시 답안을 보고 책을 보고서 작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논점에 대해서 여러 교재의 내용과 표현을 비교하면서 실제 답안지에 쓸 분량으로 요약하고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재에 있는 자료의 양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강사님들이 주시는 예시 답안도, 스터디 예시 답안도 물론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답안지 분량의 2배에서 3배 분량의 예시 답안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쁘냐?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예시 답안에 2배에서 3배 분량의 답안을 줘버리면은 장점이 뭐냐면 내용이 충실하죠. 그 내용이 빠지는 게 없습니다. 대신 단점이 뭐냐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답안지에 옮길 수가 없다는 거죠. 수험생한테 현실적으로 네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 라고 하는 실질적인 또는 실전적인 도움은 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강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량을 많이 예시 답안을 주는 게 안전한 답안지, 내용이 빠지지 않는, 즉 빈틈없는 답안지를 줄 수는 있지만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실제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교재에는 2~3배 분량으로 있다 하더라도 실제 답안지에 적을 만한 분량으로만 요약해서 그 요약된 내용을 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암기한 후에 현출하는 연습을 했어요. 현출 연습은요, 답안지에다가 적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정확히 외웠나 안 외웠나를 적어보는 거죠. 적어봐서 옮겨봤는데 이 부분이 내가 틀렸네? 라고 하면은 내가 이 부분이 까먹었구나 또는 내가 잘못 외웠구나 해서 이게 고치는 거죠. 고쳐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얘를 정확하게 옮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 자료가 500페이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500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 500페이지 자료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최신 판례 또는 법령의 개정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따라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자,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면은 추가하지 않고 여기에 없는 내용이라면 새로운 내용만 여기에다가 추가를 했던 거죠.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게 약간 늘어나긴 했어요. 뭐 550페이지 또는 600페이지 이런 식으로 약간 늘어나긴 했는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500페이지 정도를 유지했다라는 거. 또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도가 떨어졌다 또는 이미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논점은 뺄 수 있는 거니까 500에서 550 정도 분량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이 강사님이 주신 요 A급, B급, C급, D급 대표적인 문제 요 범위 안에서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강사님이 특별히 잘 맞춰서가 아니라 행정법 논점은 어차피 다 뭐랄까 타 시험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논점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그래서 법규는 다른 과목과 달리 문제가 뭐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좀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실무라든가 이런 같은 것들은 도저히 뭐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법규는 적어도 4문제 중에서 2문제는 수험가에서 이미 예상이 된 문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2문제 중에 1문제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근데 나머지 1문제, 4문제 중에 1문제 정도가 예측을 못했던 불이탄 문제인 거지 4문제 중에 3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거예요. 2문제는 매우 높은 확률로 예측했던 거고 나머지 1문제는 낮은 확률. 예를 들어서 A급에서 B급 여기서 2문제는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C급, D급에서 1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2문제 예측했고 1문제 예측했죠. 확률은 낮았지만 그래도 요 안에 있기는 했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1문제 이렇게 해서 4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략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만 공부해도 요것만 공부해도 4문제 중에 3문제는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1문제 어떻게 해요? 요거 1문제는요. 어차피 여기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1문제는 어차피 나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불이타 문제는요. 나만 불이타가 아닙니다. 모든 수험생 everybody에게 모두에게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이타는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험 초심자들은 이 불이타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불이타는 나한테만 불이타가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에게 불이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당락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문제 중에 3문제, 요 4문제 중에 3문제를 예측했던 범위 내에서 3문제를 얼마나 잘 썼냐. 기본적으로 이거에 의해서 앞자리 숫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잘 썼으면 이제 얘가
더 높은 점수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잘 쓰면 좋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측을 못 했는데. 그죠? 우리가 2차 시험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인 거는 나만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요거 잘 써서 네 문제 중에서 세 문제 잘 써서 합격을 할 거다. 요거는 남들 쓰는 만큼만 쓰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브리타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이 기본 문제를 잘 쓰는 사람이 그래도 요것도 잘 쓰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쓰는 실력과 요거를 쓰는 실력이 아주 상관없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자료만 반복을 해도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는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고득점을 노리지 않고 이 500페이지 서브에서 나오는 문제는 잘 풀고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는 잘 풀고 나머지 한 문제는 남들 쓰는 만큼 적당히 선방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우고 나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자, 물론 우리가 이해와 암기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해가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가 이해해서 암기로 넘어갔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암기를 하면요. 앞부분의 이해보다 더 이해가 많이 돼요. 암기를 하고 나면 내가 앞에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암기를 하고 나면 더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이해가 더 커집니다. 이 이해가 더 커져요. 그래서 처음보다 암기를 하고 나면 더 이해가 잘 돼.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아,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게 그런 논리 구조였구나. 라고 해서 이 이해가 더 이해가 잘 돼. 그러면요, 이제 이 암기도 더 암기가 잘 돼요. 더 확실하게 암기가 되고 더 잘 안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와 이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합격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수험가에서 예상하는 요 기본 문제 풀 내에서 시험을 볼 생각을 했고 나머지 이런 낯선 문제 한 문제는 그 기본 서브로 선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게 시험을 봐서 제가 2차를 총 3번 봤거든요. 총 3번 봤어요. 3년차 동차로 붙어서 처음에 생차 때 한 번 보고 2년차 유예 때 한 번 보고 다음에 3년차 동차로 봐서 3년차 동차에 합격을 했는데 그랬는데 법규는 3년 내내 안정적인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수험생 때 법규 때문에 뭐 고생한 기억은 없어요. 실무랑 이론 때문에 고생한 기억은 정말 많아요. 특히 이론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합격하고도 이론 강사를 이제 하게 됐던 계기가 제가 수험생 시절에 이론을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 이론이 너무 정답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막 뻘짓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해서 실무랑 이론은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실 법규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초년차 때 요거 만들고 나서 요거 외우니까 생차 때부터 법규는 잘 나왔어요. 생차 때부터 법규는 잘 나왔고 법규는 그냥 똑같이 나왔어. 1년, 2년, 3년이 세 번의 2차 시험이 그냥 똑같이 안정적으로 나왔고 특별히 뭐 고생도 많이 하지도 않았어. 왜냐면 저는 요것만 외우면은 어차피 이 정도 점수는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법규는 이거면 됐어요.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실무랑 이론만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애를 먹었던 거죠. 그래서 법규는 요거 암기하면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세 과목 중에서 가장 고생하지 않은 과목이 법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2차 공부하실 때에도 여러분들도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2차 법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기왕 강의를 하게 된 김에 또 좋은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을 단축하고 수험에 들어가는 노력을 아껴드리면 좋은 거니까 제가 법규에서 크게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득점을 뭐 맞게 해드리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법규에서는 그냥 이 정도 합격할 수 있는 꽤 좋은 점수를 아주 빠르고 편안하게 획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최근에는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직병 또는 육병이에요. 직병은 직장 다니시는 수험생들, 육병은요 육아를 하시는 결혼하신 기혼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병, 육병 수험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 부족인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업 수험생이라고 해도
시간과 노력에 과투입을 원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법규 강의를 진행할 때 저의 500페이지 공부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저의 법규 공부 방법을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500페이지 공부 방법이라고 네이밍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유필 답안으로 적어서 정리를 해 놓으라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진행하는 자료나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유필 답안을 본인이 압축 요약하셔서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답안지를 버리시면 안 돼. 그 답안지를 모으셔서 본인의 500페이지짜리 서브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500페이지짜리 서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하시면 충분히 빠르게 법규 합격 점수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의 법규 강의는 고득점을 노리는 강의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합격권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규는요, 행정법이라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논리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암기하려 하시면 안 돼요. 자, 같은 법학이어도 1차 감감법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감감법은 뭐 논리고 이해고 간에 그냥 무작정 숫자, 날짜 이런 거 외우면 됐지만은 2차 행정법은 논리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논리 구조를 이해해야지만 암기를 하실 수가 있고 또 그 암기가 오래 갈 수가 있고 또 실제 시험 문제에서 논리, 그 숨어있는 논점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십시오. 다음에 두 번째, 회독을 여러 번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을 채운다라고 할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채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은 저는 2번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떤 행정법 책을 피면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겠죠. 교재 앞부분이 있고 끝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제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재가 챕터가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제1장 마스터하고 그런 다음에 제2장 마스터하고 그런 다음에 제3장 마스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1번 방식이라면 2번 방식은요. 자, 이렇게 1장부터 15장까지를 한번 쭉 봐요. 한번 쭉 보고 이해의 깊이가 깊지 않죠. 하지만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봐요. 한 번 더 봐요. 한 번 더 봐요. 이런 식으로 수차례 전범위를 회독함으로써 공부하는 방식을 2번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행정법은 1번보다는 2번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자,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맨 앞부분 기초 개념 또는 행정법의 총론, 총칙에서부터 맨 뒤에 뭐가 있냐면 바로 행정구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권리구제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게 이 앞부분에서부터 맨 뒤에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요거를 내가 공부한다고 해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간 내용을 몰라. 이것들을 잘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봐. 그러니까 얘가 온전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이 처음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간 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참고 꾸역꾸역 강의를 나가요. 꾸역꾸역 강의를 나가서 여기까지 본 다음에 돌아오면은 다시 볼 때 앞에서는 1회독 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2회독 때에는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거 다시 보니까 요 내용 때문에 여기에 그 내용이 있는 거구나. 아, 다시 보니까 요 내용 때문에 요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뒷부분을 봐야지만 비로소 앞부분이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시면은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암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 예전에 빠삭하게 외웠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범위를 이렇게 반복해 주셔야지만 전체 범위를 까먹지 않고 암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특히 2차 세 과목 중에서 손으로 반드시 적으면서 풀어보셔야 하는 과목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실무하고 법규예요. 실무하고 법규. 왜? 실무는요. 눈으로 답안지 쓱 보잖아요. 다 풀 수 있는 것 같아. 그래, 이렇게 공시지가 기준법 해서 표준지 몇 번 골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거래사례, 그래. 사등부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눈으로 쓱 보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가 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막 뭐가 잘 안 돼. 그리고 막 뭐 왜 이러지 하면서 또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실무는요 풀 줄 안다고 해도 중요한 게 뭐죠? 시간 단축이야. 스피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스피드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꾸 손으로 풀면서 숙련이 필요해요. 숙련. 실무는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으로 풀어보셔야 돼. 절대 눈으로 풀어보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푸시면요 느낌은 천재 같아. 와, 다 알 것 같아. 근데 시험장 가면은요 반도 못 풉니다. 그리고 법규는요 손으로 자꾸 답안을 작성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덩어리 텍스트를 적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어 하나, 숫자 하나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논점의 문제의 소재에서부터 학설, 판례, 사안의 해결 이거를 덩어리째 그대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텍스트를 암기하려면 자꾸 손으로 이 덩어리 텍스트를 적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으로 자꾸 적어서 덩어리 텍스트를 암기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지 분량으로 요약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재에 있는 또는 스터디 예시 답안에 있는 실제 답안의 두세 배 분량의 텍스트 그거를 외운 상태에서 답안지 못 써요. 실제 답안지에 적을 분량으로 애초에 요약을 해 놓으시고 난 요거 나오면 요거 쓸 거야 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외웠다가 답안지에 옮겨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목차집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워낙 이 행정법이라고 한 것이 체계가 있다 보니까 이 체계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때 목차집은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의 체계 또는 논리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목차집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목차 관련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료를 늘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료가 늘어나면 그만큼 암기의 포커스가 떨어지고 수험 부담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자료를 늘리실 때에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자료가 아닌 새로운 판례, 새로운 어떤 개정 법령 그런 내용만 발췌해서 추가하셔야지 새로운 자료 막 몇 페이지를 그대로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발췌하셔서 추가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자료가 두꺼워지고 늘어나는 걸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법은 논리를 갖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케이스에 숨어 있는 논점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제가 권장드리는 수험 공부 방법은 고득점을 노리지 않기를 당부드려요. 자, 왜 고득점을 목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고득점을 목표 공부를 하면요. 이 범위가 너무 늘어나게 돼요. 범위가 너무 늘어나서 정작 중요한 1시그마 범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에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급, B급, C급, D급 그 몇십 문제가 있겠죠. 수험가에서 찍는 그 몇십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공부하셔도 그것만 제대로 착실하게 암기하셔도 합격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실 필요가 없다. 그러다가 오히려 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차 보상법규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의 법규 강의가 앞으로 어떻게 커리큘럼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초법규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기초법규는요,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 개념, 그리고 행정법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기본 강의를 수강하셔야지만 이해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별법 중에서는요, 토지보상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과 감정평가법은 기초 강의에선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법은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1차 감감법 때 이미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기초 법규에서까지 다룰 필요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거의 주된 내용은 행정법의 기초 개념, 기초 구조가 주된 내용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개별법 중에서는 토지보상법을 다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행정법 기본 강의와 개별법 기본 강의로 기본 강의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개의 기본 강의는 사실 결합되어서 한 개의 기본 강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차 보상법규 시험 문제가 행정법 문제 50문제, 개별법 문제 50문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과 개별법이 결합되어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 상으로는 행정법 기본 강의, 개별법 기본 강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둘이 내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행정법 기본서와 개별법 기본서, 저희 스터디 파이터 교재 이 두 권을 같이 보면서 통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요 기본 강의를 진행할 때 기출 문제도 여기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정법, 개별법 기본 강의 이 커리큘럼 안에서는 행정법과 개별법을 같이 다루면서 그리고 기출문제도 같이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기출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엄밀한 풀이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가져다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가 이루어질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해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보시는데 필요한 내용적인 강의는 끝난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연기회에서부터 3기까지 법규 스터디를 수강하시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면 2차 시험 준비는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 오는 동안 2차 시험에 다가오는 동안 이때 이제 2차 시험이 있는 거죠. 2차 시험에 임박하면은 요 기간 중에 그 사이에 새롭게 법령이 개정된 것도 있을 거고 또는 새롭게 추가된 판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문과 판례 특강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뭔가 최신 업데이트 내용은 이때 업데이트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법규 연간 강의 일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강의 특징은요,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나머지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쉬운 설명으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빠르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기초법규에서 행정법의 기초 개념,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선행학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기본 강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 이해도를 처음부터 높이겠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기본 이론을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본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를 공부하지만 저는 거꾸로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기본 이론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자, 우리 시험 33회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33회 기출문제 봤더니 감정평가사 갑은요, A평가 법위 내에서 형식적으로만 적을 두었대요. 한번 증을 걸어놨다는 것이죠. 본연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그 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장이 너 자격증을 대여했구나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취소 처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갑은 국장에게 청문을 신청하였으나 국장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자격 취소 처분이 적법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문을 신청했는데 국장이 청문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자격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럼 뭐죠? 절차 하자가 있느냐가 바로 논점이에요. 그래서 자, 절차 하자가 있느냐가 논점이고, 만약에 있다면 절차 하자가 독자적 위법성이 있느냐가 논점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러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기본서를 찾아보는 거죠. 행정법 기본서로 거꾸로 찾아가서 행정법 기본서 안에 있는 절차 하자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셔야지만 절차 하자가 이런 거야 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기출문제 통해서 절차 하자가 이렇게 문제에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걸 본 다음에 절차 하자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안 상태에서 행정법 기본서를 봐야지만 절차 하자에 대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역으로 기본 이론을 설명드리겠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실제 답안 분량으로 예시 답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법규가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법규 OT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잠시만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2차 법규 강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사 시험 내에서 많은 과목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사실은 그러한 우려가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우려가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터디 파이터는 제가 유튜브 구독자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저희 가족 해서 총 2명으로 시작했고 지금까지 오면서 단 1원의 광고비도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광고나 마케팅 활동도 한 적이 없어요. 유튜브 채널에 강의 미리 보기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이러한 설명의 영상, OT 영상 이런 것들을 올려서 마음에 드시면은 스터디 파이터 넷에서 수강을 하시라 라고만 하고 있지 별도의 광고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파이터는 월 구독반이라는 시스템으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생 분들이 한 달마다 결제 여부를 결정하시는 시스템인데 그 말은 다르게 바라보면은 한 달마다 수강생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또는 재평가를 받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반을 많이 수강하시는데 종합반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수강 기간을 갖죠. 그러면 어쨌거나 종합반을 한 번 결정하면 한 번 결제를 하면 1년이나 1년 반 동안은 재평가를 받지 않지만 월 구독반은 매달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터디 파이터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감정평가사 강의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파이터가 수험 적합한 강의를 제공하지 못하면 수강생들로부터 당연히 외면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차 보상법규 강의를 새롭게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장 수험 적합성 있는 2차 보상법규 강의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겠다, 업로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보상법규에 대한 OT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